자, 이번 주제는 문제는 공급이야. 알아도 방법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정부가 되게 답답해요. 뭐냐면은 지금 국토부 장관이 지금 총대를 메고 있긴 하지만 사실 뭐 모든 지금 행정부가 이 주택 시장 어떻게 잡지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뭐 행정부에서도 그렇고 집값이 좀 버블이고 집값을 잡을 것이다라고 지금 공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언을 해놨는데 97 대책 그 공급 대책 나왔을 때 시장이 완전 뭐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없다면서 거의 무시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10, 15 대책은 그 수요 규제책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얘기한 거는 부득이한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너무 급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거, 부득이한 거는 오래 끌고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오래 끌고 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이제 국민적 여론이 이제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결국에 공급을 하라는 거죠. 그럼 무슨 수로 공급을 할 거냐라는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서울 위주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지금 국토부 장관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만 좀 기다려달라. 예전처럼 그냥 찔끔찔끔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모아가지고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한 상태죠. 자, 그럼 이제 어디에 공급하냐가 이제 문제잖아요. 2022년부터 지금 전국적으로 인허가도 그렇고요. 착공도 그렇고 준공도 그렇고 평년 수준을 이제 하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허가는 말 그대로 서류상 허가를 해준 것이고 착공은 공사를 시작한 거고 인허가를 해야 착공을 하고 착공을 해야 준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허가, 착공, 준공 다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부분을 보면은 그나마 비수도권은 그래도 좀 덜 줄었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는 팍 줄었잖아요. 그 말은 뭐다? 수도권이 급감하기 시작하고 수도권에서도 서울이 훨씬 더 많이 급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집값이 문제가 되고 공급이 부족하다는 데가 어디예요? 서울 그리고 수도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공급 문제가 훨씬 심각한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이견이 있고 막 지금 설왕설래를 하는데 사실 이 공급량은요 공공이 공급할 수 있는 게 있고 민간이 공급할 수가 있는 게 있는데 민간은 빈 땅, 논이나 밭에다가 공급을 하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집을 부시고 조금 더 높게 크게 지으면서 개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도시화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인구의 거의 90% 넘는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요. 그리고 이미 다 모여 살 만큼 살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이제 밖에다가 논밭에다가 집을 지어도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미 다 모여 살고 있는데 나가서 살으라면 누가 좋아합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 모여 사는 동네 안에서 있는 집을 부시고 더 이제 높고 더 많이 지어주면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일 거 아닙니까? 거기는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유의미한 공급일 텐데 요 공급을 막는 게 뭡니까? 금융규제입니다. 돈을 막는다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과 동의율을 저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성이라는 거는 뭐예요? 내가 돈을 적게 넣고 새 집이 바뀐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3억 넣고 새 집을 받는 거랑 2억 넣고 새 집을 받는 거랑 사업성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동의율은 뭐가 높을까요? 3억 내야지만 새 집을 받을 수 있어요가 동의율이 높습니까? 2억 내면 새 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동의율이 높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성과 동의율은 같은 얘기고요. 그리고 사업성은 금융 관련된 걸 풀어주면 풀어줄수록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금융 규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재개발 재건축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당연히 나빠지죠. 자, 조합원 양도 제한 날벼락이다. 서울 재건축 16만 가구가 거래가 잠긴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이제 전역이 묶이면서 재건축은 조합 설립이 되면은 못 팔아요. 그리고 이제 재개발은 관처가 나면은 이제 못 팝니다. 공식적으로는 못 팔고 그리고 재당첨 제한이라는 것도 생겨가지고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2개 이상의 재개발 재건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나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 스타트를 하면은 5년 안에는 못 합니다. 그러면 이 5년 안에 다음번 게 만약에 이제 진행이 되면은 현금 청산을 당해버려요. 그러니까 2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 방해를 합니다. 두 번째 걸 방해를 해. 그리고 지금 매물이 잠기는 효과가 나죠. 왜냐면 이제 조합 설립되면은 못 파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팔 수가 없어요. 10년 보유, 5년 거주를 해야지만 매물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거래가 중단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꼭 팔아가지고 현금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이 조합에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 이 사업을 방해해야 돼. 이 조합 설립 인가가 되고 한 3년 이상
다음 진행이 안 되면은 그때 팔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사업 시행 인가가 나오면 또 3년 있으면 진행이 안 되면 또 팔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진행이 지지부진하면 팔게 해주는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규제를 빨리 없애야 되는데 이런 규제들이 막 중첩되다 보니까 한마디로 규제한다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 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현금 청산 당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반대하고 말지. 자, 거기다가 투기과열지구가 되면요, 이주비 대출도 한도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이주비를 많이 줘야 사람들이 이사를 나가가지고 재건축 재개발이 될 텐데 이주비를 줄인다? 사업성이 나빠진다. 사업성이 나빠진다? 동의율이 떨어진다. 동의율이 떨어진다?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가는 거죠. 자, 거기다가 이주비를 받아가지고 대체주택을 사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주비 받아가지고 왜 집을 삽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이게 앞으로 부셔가지고 새로 짓잖아요. 그럼 새로 지을 때까지 나는 계속 전월세를 살아야 돼요. 그럼 전월세를 사는 거 뭐가 문제야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니 내가 원래 내 집에서 잘 살다가 계속 전월세를 살아야 돼.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최근에 입주하고 있는 잠실 르엘 있죠. 이 동네가 거의 한 8년 걸렸을걸요. 철거하고 이주하고 입주까지 한 7, 8년 걸렸을 겁니다. 그럼 7, 8년이나 걸리는 거를 계속 전월세 살으라고 그럴 거면 나 그냥 집을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많겠죠. 이주비 받아서 집 사는 것도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의율이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낮아지죠. 동의율 낮아지면 사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이런 걸 하면 계속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공급이 점점 안 되는 구조로 가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25억 현금 부자들만 이제 로또 청약에 넣을 수 있는데 레미안 트리니원이 이번에 특공만 2만 4천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45가구 모집하는데 9,800명이 지원을 했어요. 이거 20억 넘게 현금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데 9,800명이 등록을 해서 생초가. 거기다가 이제 신혼부부는 116가구 모집하는데 8,7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자, 다자녀도 50가구 모집하는데 4,700명이 청약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야 30억 로또 부럽다라고 보시면 안 되죠. 야 이렇게 사람들이 많구나. 그리고 청약해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200대 1이에요. 200대 1은 안 되는 거예요. 200대 1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많이 나오면 청약을 할 텐데 앞으로 나올 것도 없어. 왜요? 인허가도 안 됐죠. 착공도 안 됐으니까 당연히 준공도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청약 통장을 다 깨버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청약 통장 만들어서 한 달에 25만 원씩 늘라는데 이거 뭐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 차라리 그냥 코인을 사든지 주식 사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거기다가 이런 문제도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SH랑 LH가 이제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업자들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법인입니다. 그래가지고 법인은 종부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 종부세를 SH도 내야 된다는 게 이거 말이 안 된다. 아니 우리가 지금 공공주택을 공급하려고 지금 다주택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주택자라고 종부세를 내라고요? 해가지고 위헌 소송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법원에다가 소송까지 넣습니다. 내가 그동안 5년간 789억을 냈는데 이거 종부세 돌려줘라. 아니 우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다주택을 했는데 이거 종부세 거두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법원이 안 돼 돌아가 라고 했습니다.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너네도 내.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어찌 보면 뭐 당연한 거지. 뭐 개인도 내고 민간 법인도 내는 건데 너네가 왜 안 내는데? 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법원이 봤을 때는 민간업자나 공공업자나 어차피 주택을 공급하는 건 똑같은 거니까 누구 하나만 안 해주기도 어렵겠죠. 위헌 소송이 남았는데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거기다가 더 문제는 이거야. 뭐냐면 조정 대상 지역이 이번에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매입 임대로 이제 주택을 사가지고 주택 사서 이제 임대업을 하는. 그러니까 LH가 이제 이런 걸 하거든요. LH가 매입 임대를 엄청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매입 임대를 하면은 종부세를 내야 돼요. 이것도 문제야. 그러니까 LH가 공공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집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을 사면 종부세를 이제 내야 되는 상황이 또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LH 입장에서는 종부세를 내가면서 매입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저렴하게 공공 임대를 또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뜩이나 힘든 LH가 돈을 벌기는커녕 더 큰 적자가 나겠죠. 자, 그럼 얼마를 내야 될까? 2.7%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시 가격에다가 뭐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 해가지고 2.7%니까 거의 한 집값의 한 1%, 1.5% 뭐 정도는 내야 돼요. 그러니까 매입 임대를 하면 할수록 매년 1%씩 계속 보유세를 내야 돼. 그러면은 LH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 나 지금도 힘든데 이거를 얼마나 많이 사야 돼? 근데 몇 개 사는 줄 아세요? 20만 호 사야 돼요. 그럼 앞으로 20만 채를 사면은 몇 조를 투입을 하는 겁니까? 그럼 그걸 투입해가지고 매년 1, 2%의 보유세를 계속 내야 됩니다. 그렇다고 공공
공공임대를 비싸게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월세 못 받습니다. 월세 받아가지고 원래도 적자인데 종부세 내면 또 적자가 이제 누적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매입을 하면 할수록 매년 2.7%의 또 세금을 내야 되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자, 거기다가 LH가 그러면 좀 돈을 버냐? 아닙니다. 지금 또 적자로 또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4천억 깨졌는데 올해 잘못하면 이제 조 단위까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조 단위의 손해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보면은 임대주택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는 게 이제 LH가 이제 주력이다 보니까 뭐 어찌 보면 이제 적자를 봐가면서 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복지 제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 많기도 하고 이제 노후화도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이제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이제 공공임대다 보니까 임대료를 못 올리잖아요. 매출은 못 올리는데 수리비는 이제 물가 상승 때문에 계속 돈이 들어가니 어떻게 돼요? 그냥 적자를 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20만 개를 더 사야 된다. 자, 근데 이제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공공임대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공임대를 계속 공급을 해라 하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경제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돈을 뭐 벌기는커녕 적자가 나는데 이 적자 나는 사업을 얼마나 더 늘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LH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LH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근데 정부도 여기에 돈을 쓸 수가 없거든요. 뭐 그렇게 쓸 만한 여유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자, LH가 지금 어디에 지금 투자를 또 하려고 하냐면요. 여기에 합니다. 뭐냐면 97 대책에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하겠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주민센터를 부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사진처럼 일종의 약간 뭐 오피스텔처럼 생긴 뭐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이제 큼지막한 건물을 짓고 1층부터 6층은 이제 주민센터 이런 걸 쓰고 7층부터 14층은 공공임대를 94세대를 공급하는 식으로 여기 이제 천호동에 있는 건데 이런 거를 이제 앞으로 많이 짓겠다. 몇 개? 28,000호를 짓겠다고 합니다. 그럼 웬만한 주민센터는 이제 다 이렇게 바꾼다고 봐야겠죠? 왜냐면 이렇게 큰 건물에 공공임대가 94세대밖에 안 되니까 이런 거를 거의 한 3,000개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거의 300개를 짓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주민센터 뭐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바뀐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는 사실 주택 공급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게 주택 복지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주차장이 74면이 있대요. 근데 여기에 공공임대가 94세대잖아요. 그러면 94세대가 주차장이 있냐? 주차장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주차장이 안 돼요. 그러면 이 분들은 차를 어떻게 끌고 다니냐? 입주민도 여기 월 정기권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첨을 해가지고 한 30면 정도가 있는데 그 30면을 말 그대로 이제 뽑기를 하는 겁니다. 뽑기를 해가지고 입주민도 그냥 지역 주민하고 똑같이 월 정기권을 이제 당첨되면 거기에 주차를 하고 아니면 또 주차를 못하고 뭐 이런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공공임대기 때문에 거기 사는 분들이 뭐 저소득층이거나 뭐 노인분들이거나 뭐 이런 분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뭐 차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양질의 주택이냐라고 말하면은 그러기에는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대규모로 공급한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또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LH 입장에서는 부채가 지금 뭐 200조에 가까운데 이게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260조 뭐 300조까지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근데 요번에 뭐가 나왔습니까? 정부가 수도권에다가 135만 호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그게 LH가 주도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나마 이제 땅을 팔아가지고 부채를 좀 갚았는데 이제는 땅을 팔지 말고 운영을 하라고 하니까 이제 부채가 더 빨리 쌓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97 대책 이후로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근데 뭐 딱히 뭔가 공급된 거는 없고 그리고 이제 공공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들도 LH가 추진하는 것들이 이제 5년째 착공 실적이 제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LH를 믿고 있는 정부. 근데 LH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지? 제가요? 라고 하면서 지금 좀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공급을 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도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딘가에 공급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고민하는 지역이 도대체 어딜까 추측을 해보면은 아마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에 벼농사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아마 모를 겁니다. 아니 서울에서 벼농사를 하는 데가 있다고? 그런 데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서울은요 벼농사를 하고요. 그리고 채소밭도 있고 과수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훼 단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농부가요 농가가 지금 6,000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서울의 그린벨트
그린벨트가 있고 여기에서 실제로 경작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행정구역상으로는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곳이 여전히 그린벨트로 잘 유지되고 있는 곳도 있겠지만 사실상 훼손이 돼가지고 딱히 여기가 그린벨트야? 라는 느낌이 안 나오는 곳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데를 풀 확률이 높다. 자, 그래서 산이 대부분이에요. 그린벨트가 산이 많은데 그 중에서는 산이 아니고 평지인데 이 평지에 뭐 비닐하우스 몇 개 있긴 하지만 여기를 이렇게 놀리는 게 맞아? 라고 생각이 들 만한 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최근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 어딜 가셨냐면은 서리풀지구라고 해서 그 청계산역 있죠. 양재역 밑에 청계산역 인근으로 해서 한 2만 세대 정도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아파트를 좀 짓겠다 해서 이게 유의미한 좀 공급책 중에 하나였거든요. 요게 지금 조금 늘어질 것 같으니까 요거 빨리빨리 합시다 해서 1월까지 지구 지정을 합시다. 그렇게 지금 약간 드라이브를 좀 걸고 계세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지금 느껴지는데 여기도 사실 너무 갑작스럽게 그린벨트 해제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 주민들의 동의를 지금 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설명회도 주민 반발 때문에 좀 취소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같이 뭐 군사정권 때는 뭐 동의 안 받고도 막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또 선진국이 됐고 또 이제 워낙 또 이제 민주주의 이제 이런 사회 시민 의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반발을 뭐 무시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이게 빨리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공급을 해야 되는가? 사실 규제를 더 해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규제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해제하는 게 사실은 답이죠.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규제 뭐 이런 것도 지금 너무 많고 다주택 규제 이런 것들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간 거는 뭐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갔더니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규제를 했더니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그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걸 풀어야지만 사실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규제를 풀지 않고 오히려 여기다가 더 무언가 규제를 추가하기만 하면은 꼬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임대사업 시장은요.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90%를 공급하고 공공이 8에서 10%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100개 중에 10개밖에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공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안 되겠죠. 민간에서 공급하는 양이 거의 10배 가까이 많은데 어떻게 민간을 규제하면서 공공이 이걸 주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늘어나는 수요를 맞출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 돈도 없죠. 인력도 없어요.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만 있다고 이게 되는 거였으면은 공공 임대가 10%밖에 안 될까요? 훨씬 많겠죠. 이 모든 규제는 부작용을 수반하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하니까 신축 공급이 안 돼가지고 지금 서울의 신축은 가격이 폭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주택을 규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똘똘한 한 채만 산다고 지방에서도 서울에 집을 사러 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가격이 상승하고 있죠. 갭 투자를 규제한다고 하니까 지금 전세 월세 물량들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했습니다. 갭 투자하지 말고 실거주자만 집을 사라. 뭐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좋은 동네들, 부자 동네들은 계속 부자들이 모여 삽니다. 그리고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계속 집을 팔고 나가잖아요. 이제는 토어제 오래 한 지역들은요. 엄청 부자들만 살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대출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 소득도 높고 대출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약간 성처럼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규제 지역을 확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조합의 분쟁이 늘어나고 갑자기 이제 조합에서 막 반대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진행도 안 되고 뭐 이주도 안 되고 이제 뭐 다 올스톱을 하게 됩니다. 대출 규제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잣집 아들, 딸 말고는 집을 못 삽니다. 부모가 도와주는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집을 사지만 이제는 청약도 못 받아요. 돈이 없으면 청약도 못해. 돈이 없는 소위 말하는 이제 열심히 살아가지고 부모 도움 없이 나도 한번 이 사회에서 유의미하게 좀 자리를 잡고 싶다 하는 분들은 대출을 안 해주니까 돈을 모아서 뭘 해야 되는데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이 돈이 풀리는 속도가 더 빨라가지고 물가 상승이 더 빠르단 말이죠. 임금보다 물가 상승이 빨리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규제는 부작용을 수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작용이라는 거를 해결을 해야지만 이 문제의 본질이 해결될 텐데 이게 오히려 지금 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게 없어진 게 아니야.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강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작용이 더 커진다.
자, 물가 상승됐죠. 사업성은 점점 더 악화되죠. 대출 규제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집값 급등기 때 규제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때 2017년 이후로 다주택 규제한 게 벌써 이제 조금 있으면 10년 차입니다. 그동안 규제가 없어진 거는 보유세 조금 내려간 거 말고는 거의 없어요. 양도세도 여전히 중과된 거 일부 면제해주고 유예하고 있는 거고, 취득세는 지금 뭐 12%까지 올라와 있고요. 보유세도 엄청나게 높았다가 조금 내려간 것뿐이지 과거보다 훨씬 더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뭐 지금 투기과열지구도 엄청나게 많이 지정을 했죠. 토호제도 많이 지정을 해놨습니다. 뭐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지금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도 살아났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공급이 안 되는, 예전에 급등기 때 규제가 하나도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또 규제가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떨어졌는데, 과거보다 사업성이 안 좋아졌는데, 공사비도 올라갔는데 규제가 계속 남아있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에 찹쌀이 그렇게 비싸대요. 전 찹쌀을 안 먹어서 몰랐는데 찹쌀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과랑 쌀도 많이 비싸졌다고 합니다. 요즘 사과 먹으면 부자라는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과가 급등을 했는데, 사과 가격이 오르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사과를 더 많이 수입을 한다. 2번 사과 먹는 사람들을 혼내준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현 정부가 하는 것들은 뭐죠? 사과 먹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 왜 집을 사냐? 집 사지 마라. 집 사지 말라는 거야. 자, 근데 나는 사과가 먹고 싶어. 나는 집을 갖고 싶어요. 그러면 집을 많이 지어주세요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과를 수입을 해서라도 좀 이 급한 불을 꺼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어찌 보면 이제 당연한 건데, 이 사과는 이해하면서 부동산에서는 절대 안 돼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자, 서울은요, 집이 남아돈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서울은 공식적으로도 집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집이 남아도는데 투기꾼들 때문에 집값 올라간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통계청에서 새로 주택 보급률 통계를 낸 게 있는데 2023년 말 기준입니다.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3.6%예요. 이게 조금 늘어나서 뭐 한 94% 정도 됐겠죠? 주택 보급률은 뭐냐면 반지하, 도시형 생활주택, 뭐 빌라 이런 거 다 합친 겁니다.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그 반지하 뭐 3평짜리, 5평짜리도 다 모아가지고 가구 수랑 주택 수를 나눈 게 94%입니다. 그 말은 살기 좋은, 나름 살만하다라고 말하는 집들은 더 적대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도 숫자가 모자라는데 퀄리티로 치면 더 떨어지겠죠. 서울 집의 한 절반 정도가 연식이 30년 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공급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든 공급을 더 해야죠. 근데 이 공급 자체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죠. 아니 이게 뭐 이게 정치랑 또 밀접하다 보니까 이것도 챙겨야 되고 공급도 해야 되고, 근데 또 여기 또 불만도 또 잠재워야 되고, 뭐 임대도 또 늘려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근데 다 챙기려고 하면 뭐가 되죠? 결국에 아무것도 못 합니다. 내 이상형 6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남자랑 결혼할 거야, 그런 여자랑 결혼할 거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되죠? 결혼을 못 한다. 그러니까 뭐 하나 포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기를 많이 할수록 무언가 목표 달성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럼 불을 먼저 꺼야지 옆집에 불도 붙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할지 회의합시다 라고 하는 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민할 때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때 급하면 우선 급한 불을 끄면서 나중 문제는 그때 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모든 걸 다 챙기려고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회의만 하고 있는 거, 어찌 보면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우리나라에 속담이 있잖아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일이 풀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거를 반대로 얘기하면요, 첫 단추를 놔두잖아요. 그럼 일이 더 꼬여요. 일이 더 꼬입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꼈으면 옷을 제대로 잠글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다? 지금 단추를 더 잠글 때가 아니라 단추를 오히려 풀러야 된다. 근데 이게 풀지 않고 더 잠근다면은 부작용이 더 늘어날 텐데, 멀리 가면 돌아오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멀리 가기 전에 빨리 멈추고 유턴을 할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에 대해서 좀 공감이 된다면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길게 봤을 때 무엇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국민들이 좀 알아야지만 이 문제도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